네, 안녕하십니까. 소통인력 TF 신인수입니다. 오늘 적극행정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소통과 협력이 적극행정의 우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요구나 혹은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뜻일 텐데요. 국민의 안전이나 안심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소통 협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우리가 이슈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하고 또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지 소통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전 직원이 달려들어서 적극 행정을 했던 사례인 코로나19 때 마스크 수급 안정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7년에 임용이 돼서 지금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죠. 외국에서도 좀 생활을 했었고,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 NIH나 국제기구인 WH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위해 예방국입니다. 소비자 위해 예방국의 창설된 목적도 저희가 반복되는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특히 위해가 있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그거를 조치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예방이 잘 된다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뒤에 나오는 위해 예방의 그런 절차에 따라서 국이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 정보과가 있고 위해 예방 정책과가 있고 또 저희 소통협력 TF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해 예방 어떻게 하겠다고 이 국을 만들고 또 설계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위해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잘 해야 됩니다. 신속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가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 사업부서와 함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도적인 것도 있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이 사실은 이 위해 소통, 위험 소통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전달됐다는 이 소통 단계에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고 이걸 위한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시민단체, 국민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뭐가 있었고 위기관리 체제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조직 간에 뭐 상호 교환을 하면서 위험의 내용이나 제도적 관련 내용을 뭐 개인이나 집단별로 메시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국민의 정서라든지 눈높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과학자 집단이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에 치우쳐서 속도라든지 그 정도를 맞추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소통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적극행정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또 시민단체 또 관계기관들, 이런 분들하고 또 전문가들까지 잘 소통을 하는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사고의 위기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 식이약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고, 불안이 극대화돼가는 과정, 사실은 이 불안이라는 부분을 과학의 영향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위기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국민과 식약처 내부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 우리가 뭐 업무를 잘 안 해서가 아니라 예측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불안이라는 건 감정의 영역이고 정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좀 모호할 때가 많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보를 파악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나면 이미 늦어버릴 때가 많다는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혼란이 증가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격차, 이로 인해서 신뢰가 하락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제는 잘 안 되고요. 그동안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 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식품 분야를 보면 멜라민 사건 굉장히 컸죠. 뭐 그 이전에 뭐 김치도 있었고 만두도 있었고, 또 뭐 일본 원전 오염 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소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테고, 최근에는 또 살청제 오염된 계란 파동이 있었죠. 사실 제가 WHO 있을 때 이게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슈가 나오고 한 2달 정도 이후에 우리는 점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뭐 민감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네덜란드가 한 달간 정보를 감췄다, 이게 언론이나 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던 문제점이었고, 계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피브로닌이라는 살충제 자체 사용부터 해서 뭐 사육 환경, 그리고 이것을 정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뭐 실책, 이런 쪽으로 계속 번져갔던 거고, 그 이유는 계란을 아이들한테 많이 주지 않습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맞벌이 부부들한테 좀 인기 있는 식품이었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살충제를 먹였네,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예, 정서적으로 연결될 때 가장 감정 촉발을 하는 요인인 어린이라는 요인이 있었고, 누구나 먹는 계란이라는 그 요인을 간과하고, 저희가 위해성 평가를 해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루에 뭐 몇 개 드셔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20 몇 개 먹어도 괜찮다, 평생 먹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국민 감정을 촉발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자튀김의 아크릴아마이드부터 해서 뭐 발암물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새로운 패턴인데, 이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게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이슈 관리나 소통 측면에서, 적극 행정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환류를 시키는 체계가 중요한 건데,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좀 소홀했었다, 그런 반성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약품은 조용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타미플루 유효기간부터 해서 사오피임약, 그리고 지금 뭐 현재는 미소지프신이라는 또 임신 중전약에 대해서 또 의약품 이슈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발사르탄에서 NDMA라는 오염물질이 나오고, 발암물질이죠. 그 이후에 위장약부터 해서 또 당뇨약까지 계속 연이어서 제조공정상에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면 해지겠지만 인보사부터 해서 우리가 허가 관리가 사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강력한 기능인데, 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받거나 혹은 GMP 서류를 위조하는 그런 어떤 바이넥스나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 업무에 대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뭐 작년부터 해서 1년 한 8개월, 10개월 동안 진행된 코로나19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무엇이 소통 관점에서 문제였느냐. 소통은 크게 보면은 내부 소통에서 또 유관기관이나 관계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대국민 소통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평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내부 소통에서 가장 뼈아픈 건데, 2019년 3월 한겨레 일면에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서 온몸을 여러 주사바늘이나 이런 걸로 끼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인공혈관이 공급이 중단돼서 이 어린아이가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그 원인으로 식약처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허가 취소 철수 그 계기가 됐던
이런 쇼티지의 계기가 됐던 거는 이미 17년 10월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내부의 누군가는 이게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하더라도 이런 쇼티지 사태가 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내부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지면에 일면에 실릴 때까지 아무도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었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단순히 내부 소통의 문제구나. 그게 아니죠. 이것들이 그야말로 적극 행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적극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관료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산업과도 협력을 하고 또 환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 의료진들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뭐 코로나19와 같은 대응 체계였다면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을 전해보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 실무자들, 관리자들 할 거 없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거를 어떤 자리에서도 쉽게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한 거를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토대를 만들고, 그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면책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관의 가치와 철학이 정립돼야 된다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관기관 소통의 실패 사례는 발사르탄 사건입니다. 이 고혈압약의 NDMA 발암물질 사건인데요.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인지하고 조치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금요일 오후에 인지를 해서 주말에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월요일이 되니까 이게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유관기관인 복지부나 심평원, 건보공단하고 충분히 정보 공유가 안 되고 또 그 시스템에 반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약국과 의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직도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우리가 금지로 다 우리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올렸지만 이게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금지해서 회수하고 환불 반납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처방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게 대상 의약품인지 약사들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없이 조치만 신속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잘 찾아서 빨리 해놓고도 굉장히 지탄을 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국민 소통 측면에서는 사실 정서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부족했다. 제목으로 있지만은 전문가 중심 그리고 과학 중심의 아주 드라이하고 일방적인 소통을 진행하는 바람에 뭐 대표적으로 이 구더기 케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아이한테 음식을 주고 케첩을 이 튜브에서 이렇게 짜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케첩을 짰는데 이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SBS에서 이게 취재가 들어왔는데 당시에 뭐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 좀 당한 거죠. 이 기자들은 이 전문적인 질문가 그리고 우리의 허점을 언제든지 쉽게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랜 시간 통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줘서 질문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에선 전문가지만 인터뷰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항상 경각시켜야 되는데 말려든 거죠. 말려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있는 벌레는 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물로 취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뭐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해결을 하고 저희도 야방 차원에서 좀 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겠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트집을 잡고 짜증이 나게 하는 바람에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단백질인데 뭐 이렇게 발언한 것만 딱 따서 SBS 메인프레임에 방송이 됐습니다. 뭐 그 후과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나 우리가 조치 상황에서 발언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학으로 볼 때는 애기 엄마들이 볼 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벌레가 나와서 기어다니는 걸 애가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불안을 달래주고 감독기관으로서 법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고 내 뭐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례가 되고, 인터뷰를 할 때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 지금 기억이 나시는 각 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식품 안전 이슈, 특히나 이게 일상성이 있고 항상 어떤 제품 어디서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정이 있고요. 또 누구나 먹는 거고, 또 민감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라든지 우리가 누구나 먹고 매일 먹는 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위해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로 톨러런스라는 건 없다. 우리가 방사능 관련해서 소통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은 제로 톨러런스를 원합니다. 나는 방사능이 하나도 없는 걸 좋아. 하나도 없게 해줘. 왜 식품에 방사능이 있는 거야?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뉴욕에 비행기 한번 타고 오시면 이거보다 100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해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간에 있는 대로 위의 요소와 아웃레인지,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항상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그 중간자 역할인데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조종자로서 리더십과 어떤 논리를 획득해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렇다고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맨 하단에 있는 대로 정부의 위해관리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리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걸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고, 신뢰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가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몬김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주제고 최근의 주제라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와닿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월 8일에 처음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SNS를 타고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틀 만에 3월 12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용으로 나온 배추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종류의 김치가 아니거든요. 예, 신차온가 뭐 해서 중국에서만 먹는 종류의 김치를 이렇게 담근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하는 방식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내재돼 있었던 거죠. 저희로서는 뭐 12일에 우리에 온 거 아니다 발표하고 17일에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발표할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잦아드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 나중에 보니까 국민들이 왜 식약처는 중국 편을 드는 거지? 아니 지금 김치가 지금 저렇게 해서 엉망진창이라는데 중국 김치 먹지 말라고 그러고, 중국 당국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중국 얘기만 하고 중국 편만 드는 거야? 이런 부분들로 인식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워낙 질문이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여러 이제 직원들이 서로 도와서 그 부분을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말실수가 한번 나간 거죠. 예, 속국 논란 뭐 들어본 지금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4월 1일에 보시면 버즈가 급증합니다. 급증하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 중국의 입장에서 식약처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에 확신이 돼버린 거죠. 확신이 되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실언이고 식약처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공식 뭐 사과도 하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그 공장들에 대한 실사까지 맞춰서 해썹 인증까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외 제조소에 대한 또 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생각을 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국민의 정서라든지 여론의 흐름에 우리가 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4가지 식품 안전 이슈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일상성,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먹는 거. 민감성, 안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민감했고 또 직원의 그런 어떤 말실수 때문에 그 민감한 영역을 자극을 해버린 거죠. 식약처가 한국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의 눈치를 더 살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고, 위해성은 사실은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고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먹는 종류의 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과 상관없이 중국 김치 안 먹어, 아이 더러워, 식약처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만 남아있다, 인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 갈등, 소비자는 김치 위생에 대해서 불안해서 한동안 뭐 김치 쳐다보지도 않았고 뭐 식당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국산 김치로 다 바꿨는데 그래도 이제 드시질 않았죠. 영업자들은 당연히 전반적인 불신을 일으켜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미치겠다, 죽겠다 이렇게 된 거고,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수입된 적도 없고 중국 당국의 잘못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슈가 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정교하고 또 정서적으로 민감한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 또 방배족발이죠. 족발집 무세척. 도대체 이분이 왜 여기다 발을 담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우면은 얼음을 머리에 이고 계시지. 어찌됐건 이 영상이 또 이슈가 되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에 따라서 SNS로 확산하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이번에는 식품안전정책국장님께서 생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찾아내고 장소를 뭐 그 조사하신 직원분은 뭐 밤을 새서 눈에 뭐 충혈이 될 정도로 찾아냈다고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알몬김치에 의해서 이게 또 이렇게 재확산 우려가 있는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산이 되거나 지속되지는 않았던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는 또 고추 양념 발로 밟는 또 영상이 돌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좀 적절히고 신속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 효과적으로 우리가 위해 소통이나 위기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정보 수집이 늦으면 당연히 우리가 대응도 늦고 대응이 늦는 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미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인식을 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더더군다나 사실을 퍼뜨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위해성 위주로만 판단을 해서 뭐 발암물질이 뭐 범벅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수 폐기하자 이런 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국민 인식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데 다 해줘. 그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거 원하는데 그거를 왜 정부는 몰라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신뢰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기 대응 체계를 조금 더 우리가 좀 현실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례 위주로 뭐 이미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위기 대응 체계도 바꾸고 실습 위주로 지금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뭐 또 이제 조만간에 모의 훈련이 있는데 뭐 아직은 이 분야가 워낙 넓고 이슈 케이스가 많아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의 소통 채널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사실은 전 국민이 식품의약품 안전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고 그럴수록 더 협력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알몬김치나 그 뒤에 이은 그 족발 뭐 이런 건들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원인 규명을 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반드시 그 이슈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실사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와 환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슈가 끝났다고 해서 물론 다음 이슈가 또 이어지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해보고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위해 방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보 채널 확대를 했습니다. 뭐 시스 정보라고 해서 소비자원에서 연간 한 50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불만 사항들도 가져오고 있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소비자 단체에서 니즈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위해 정보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재관들이 주는 정보, 또 해외 파견관들이 주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해외 리포터들이 이제 현장에서 주고 있는 정보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이 위해 정보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잘 아시겠지만 2000년 초반에는 항상 우리가 FDA나 유럽에서 조치한 다음에 심지어는 한 일주일 지나고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뭐 뒷북을 치네, 구멍이 숭숭 뚫렸네, 이런 어떤 불명예를 안고 살았는데 이런 위해 정보에 대해서는 체계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장 정보까지, 뭐 벼룩시장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분석 체계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보가 워낙 빨리 수집이 되고 또 그거를 빨리 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지금의 매뉴얼로 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주관이 들어가고 속도가 아무래도 늦어지고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사업부서와 뭐 위해 정보과 여러 가지 견해차가 많이 매일매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암 정보에 있는 시스템을 따와서 코리아 리스크 인포메이션 서베일런스 시스템, 줄여서 K-리스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쭉 단계가 있지만 정보가 수집된 것들을 정리하고 정보량도 늘리고 정리도 빨리 하고 그것들에서 좀 자동화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좀 찾아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I 기반을 도입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방법론이고 이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보시면 중간쯤에 사람 기반의 일부 데이터를 개별 모니터링으로 소집하던 부분들을 좀 대폭 확대해서 우리가 허가심사 정보라든지 민원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리고 유관기관의 DB들, 또 우리가 연구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R&D 보고서, 뭐 추적 관리를 지금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추적 관리에 관련된 DB들, 뭐 인공 유방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까지 확대를 해서 이 분석을 자동화하면 조금 더 빨리 많은 양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질 것이냐? 첫 번째로는 맨 하단에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이 좀 더 원활해질 거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사람 손을 안 탐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되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위해 관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견해 차이가 반영될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응 체계도 선진화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이 분야별 위기 대응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초기에 대응할 때는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위주로 해서 단계별로 위기 초기, 위기 대응 본부 구성, 일상 상황 보고, 그리고 언론 대응,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이렇게 모의 훈련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대응은 결국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한다는 걸 맨 마지막 마스크 사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배달앱이나 네이버 같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과
함께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슈를 파악하는 것들은 대국민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니즈를 좀 많이 알아내고 또 역량을 강화해서 위기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예방해서 다 걸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면 위기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 전 과정을 다시 저희가 모여서 모의 훈련을 통해서든 또 그 회의를 통해서든 위기 회복 단계에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래서 다음 위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위기 대응 평가 환류 체계 마련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2018년 즈음부터 해서는 사람 중심 그리고 안심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위기 관리가 필요하고 국민의 니즈와 눈높이에 맞는 공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고요. 굉장히 어렵죠. 원칙은 신속성, 개방성, 일관성입니다. 신속성은 실제 사례 위주로 우리가 계속 모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대응 능력으로 팀을 구성하고 체계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불안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나 오보를 사전에 차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 두 번째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일단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병청이나 중대본에서 계속 발표를 하듯이 그렇게 좀 실시간으로 개방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관성, 어떤 돌출 발언이나 한 개인이 발언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지를 짜고 그 프레스 가이드 안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역할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정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 질문러인 기자들을 우리가 당연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붙어서 내가 인터뷰에서 걔들의 의도를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분들의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질문하는데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데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뿐이고. 그래서 원보이스, 특히 대변인실에서 정하는 원보이스는 반드시 따라주셔야 되고 대응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신속하게 또 답변을 주셔야 된다. 그런 원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과 우리 내부 그리고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어떤 플랫폼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준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부 소통과 또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대국민 소통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소통연료 TF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식약 안전교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갖고 계신 그런 불안감을 교육을 통해서 해소를 해드리고 또 소통평가 옴부즈만을 통해서 항상 평가와 환류 위주로 저희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식약 안전 열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해하는 이슈들, 부서에서 내부 소통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꺼내놓고 이것들을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펼쳐놓고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서 의견을 받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의 그런 어떤 이슈 소통의 장 열린 포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소통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와는 위해소통 민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컨슈머 뉴스레터는 대변인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저희가 가공해서 175만 소비단체 회원들에게 매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포럼 내용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신 이슈에 대해서 학계,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겠고요. 또 안전교실은 이 어르신들 예전에는 주로 이제 떴다방에 의한 피해라든지 또 건강상식 또 식품 영양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렸었고 현재는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그런 어떤 신유통 질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협조도 구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단은 그 국민 관심 사항들을 조금 집중해서 식품 분야와 의료 제품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필요한 부분들 사업부서와 함께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국민과 식약처와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우리가 국민소통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소통협력 TF라고 썼지만 모든 부서가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작년 한 6개월 이상을 저희가 치열하게 싸웠던 경험이고요. 작년 6월에 저희가 발행한 그 체험 수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각 분야 위기대응 본부에서 활동하신 분들 좀 추천도 받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뭐 글을 써줄 시간도 없어서 저희가 작가님을 고용해서 얘기 주신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난중일기라는 제목, 국난극복 중에 본 식약처의 일상의 기록으로 해서 제목이 좋다고 하시니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기록을 이제 벌써 좀 가물가물하시죠.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 전날 27일 날 위기대응 본부를 가동을 했고 설 직후에 31일 날 본격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한 고민들이 그때 들어오셨고요. 우리가 또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신속하게 배치해서 또 호평을 받았었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고 마스크 쇼티지가 있을 거라는 거 정보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중조단 또 여러 부처들 공정위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협업해서 105만 장, 뭐 400만 장, 경찰이 10,000장, 7,000장 할 때 저희는 다 100만 장 이상 이렇게 큰 실적을 내고 있었고요. 이미 이때부터 중국 보따리상이라든지 국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고 2월 4일 날은 다행히도 또 의료기기에서 신속하게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해서 뭐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런 팬데믹의 기초인 신속 진단이 가능하게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월 12일 날 이게 도대체 수기로 특히 뭐 외품과나 여러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123개 제조소에 계속 전화를 돌려도 생산에 여념이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몇 개를 생산했는지, 몇 개가 출고가 됐는지, 이게 그럼 현장에는 얼마나 갔는지 전혀 저희가 유통 경로를 알 수가 없어서 유통에 대해서 사실 저희 관할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정부 부처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일자로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고시를 저희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보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해서 그동안 40여 년간 사문화했던 그 법안을 토대로 신고 의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놀라운 거는 우리 전산지 직원분께서 이틀 밤을 새워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류도 없었습니다. 참 정말 우리 직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적발도 해나가고 점검을 해나갔는데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6일 날 공적 마스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마스크로 납품을 하도록 강제화를 했죠. 뭐 공산 정책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적도 있었지만 뭐 워낙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 한 장을 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을 치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일부터는 1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뭐 개방성, 투명성, 신속성을 이제 지킨 거죠. 그리고 3월 3일에 마스크 사용 공고사항 개정을 해서 질병청, 의사협회와 함께 발표를 했었고요. 뭐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3월 6일에 마스크 수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오부제를 3월 9일 날 실시하고 뭐 나중에 좀 더듬어 봤을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마스크 수급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 이후에도 마스크를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굉장히 혼란을 하다가 또 이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고 총리실이나 또 과기정통부에서 도와주셔서 카카오나 네이버로 마스크가 어디 남아 있는지 찾아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얼마 전 행정학회에서 중앙일보에 그 회장님께서 기고하신 거에 정부 부처 개편이 아니라 이런 마스크 이 수급 안정에서 했던 민간 협업 형태로 정부가 운영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사례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저희가 결국은 6월 1일 날은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하면서 마스크 대란이라고 했던 부분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뭐 브리핑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매주 국민 한 명당 한 장씩은 공급하겠다라는 뜻에서 매주 5,500만 장을 목적으로 했었고요. 공적 마스크로 총 5월 말 현재 2020년 5월 말 현재 70만 장 이상이 확보가 돼서 공급이 됐었습니다. 위기 대응 투입 인원은 뭐 식품, 뭐 지방청 직원들 할 거 없이 전 인원이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65%가 동원이 됐고, 또 공장으로 또 현장으로 누비면서 또 욕 먹어가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당시에 수구반장 총괄반장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덕분에 제가 기재부나 뭐 관계부처 회의를 할 때 많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또 인식을 바꿨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힘들고 어려웠고 억울했고 이런 기억이지만, 또 외부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식약처가 방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처, 특히 방역 물품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사전 예방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생산 뭐 지금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너무 싸져서 오히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요. 브리핑이나 이 소통 측면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때 그런 어떤 추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해보고, 또 내가 뭐 이거와 관련 없던 부서에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이때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초기에 조직을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는 일단 임무가 부여되면은 너무 열심히 하셨다. 충분히 자랑하셔도 된다. 밑에 보신 것처럼 식약처 임직원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현수막이 뭐 많이 걸렸었죠. 뭐 식약처가 생긴 이후 처음이었고, 제 기억에는 25년 식약처 인생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뭐 자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이 시작이라는 강의를 마치겠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이 강의를 기회로 저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행정인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